1993년 5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한 통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41살의 남성 김태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가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73살이신데 요즘 깜빡깜빡하시거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실종자는 박순자, 당시 73살, 대치동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산가였습니다. 남편을 5년 전 여의고 외동아들과 단둘이 사는 집, 30평 대지에 2층 양옥, 당시 시세로 15억. 여기에 강남 일대 상가, 건물 2채를 더 보유하고 있었죠. 총 재산 30억대. 그런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김태훈은 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기억력이 좀 떨어지셨어요. 병원 예약해놨는데 혼자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옷장에는 옷가지들이 그대로, 화장대 위 안경도 그대로, 현관 신발장에 어머니 외출화만 없었죠. 지갑과 핸드백도 사라진 상태. 담당 형사는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슈퍼 주인 증언. 박순자 씨요? 원래 조용하신 분인데 요즘 좀 말수가 줄었더라고요. 근데 아드님이 정말 효자예요. 맨날 어머니 모시고 산책 다니시고. 건너편 세탁소 사장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집 아들 장가도 안 가고 어머니만 봉양하는 거 동네에서 다 알아요. 그런 효자가 요즘 어딨어요. 동네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건 한결같았죠. 김태훈은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 5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집 앞 슈퍼에서였습니다. 우유하고 식빵 사가셨어요. 평소처럼 멀쩡하셨는데요. 그 이후 아무도 박순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훈의 진술로는 어머니가 저녁 9시쯤 병원 예약 확인하러 나간다며 외출했다고 했죠. 하지만 밤 9시에 병원 예약을 확인하러 나간다? 1993년엔 휴대전화가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집 전화로 확인하면 될 일 아닌가요? 담당 형사 노트에 작은 의문이 기록됐습니다. 밤 9시 외출 이후 석연치 않음. 하지만 당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은행이나 대형 건물에나 있던 시절. 거리 곳곳을 비추는 카메라 따윈 없었죠. 수사는 발로 뛰는 탐문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병원과 약국을 모조리 돌았습니다. 박순자라는 70대 여성, 최근에 다녀간 적 있습니까? 어디에도 기록은 없었습니다. 택시 회사들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죠. 5월 14일 밤 대치동에서 70대 여성 태운기사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김태훈은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옷차림도 점점 초라해졌죠. 형사님, 우리 어머니 꼭 찾아주세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흐른 뒤 2016년 봄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들어옵니다. 1993년에 실종된 박순자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 죽지 않았어요. 지금 경기도 K정신병원에 있습니다. 23년째 전화는 끊겼습니다. 발신자 추적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효자로 불렸던 남자, 어머니를 애타게 찾던 그 눈물, 23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실. 그 진실 앞에서 대한민국은 경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993년 5월 어느 밤 강남 대치동 한 저택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23년이라는 긴 침묵 끝에 드러난 충격,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가장 잔인한 배신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1993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3년 5월 16일 일요일, 실종신고 이틀째 수사는 본격화됐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최진수 경위가 사건을 맡았죠. 당시 48살, 17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최경희는 김태훈을 다시 불러 정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최근 건강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깜빡깜빡 하시는 게 잦아졌어요. 아까 한 말을 또 물어보시고 가습을 켜놓고 까먹으시고 그래서 병원 예약을 잡았던 겁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울대병원 신경과요. 5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예약이었습니다. 최경희는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외출하신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김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렸죠. 근데 어머니가 병원 시간 확인하고 올게 하시면서 그냥 나가셨어요. 요즘 고집이 세지셔서 제가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현관문 닫히는 소리 듣고 나갔을 땐 이미 골목 모퉁이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밤 9시 10분쯤이요. 어머니, 옷차림은요? 베이지색 바람막이, 점퍼에 검은색 면바지, 갈색 핸드백 들고 나가셨어요. 최경희는 김태훈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연기치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평소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김태훈이 잠시 울먹이다 대답했습니다. 저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많이 의지하셨고요. 제가 장가도 안 간 건 어머니 곁에 있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탐문에서 나온 증언과 일치했죠. 하지만 형사의 본능이 뭔가 걸렸습니다. 너무 완벽한 효자, 그리고 너무 이상한 외출 시각. 김 씨, 혹시 어머니와 다툰 적은 없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 전부예요.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올 게 없었죠. 최경희는 김태훈을 돌려보낸 뒤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오후 3시 대치동 박순자의 집. 2층 양옥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최경희는 김태훈의 동의하에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 거실. 가죽 소파와 24인치 브라운관 텔레비전. 탁자 위엔 며칠 전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주방도 깨끗했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끝난 그릇 2개. 냉장고 안엔 반찬통과 우유팩. 5월 14일 저녁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순자의 방 옷장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옷가지들. 계절옷이 색깔별로 나뉘어 걸려 있었죠. 서랍장 위엔 낡은 액자 하나. 20년쯤 전 찍은 듯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아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대를 살폈습니다. 기초 화장품 몇 개와 빗, 그리고 안경 한 쌍. 최경희가 안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노안경인데 두고 나갔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외출했다면 안경을 챙겼을 겁니다. 특히 밤 9시 어두운 시간이라면 더욱.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안경 미소지 계획적 외출 아닐 가능성.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훈이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형사님, 뭐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최경희는 안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안경 안 쓰고 외출하시나요?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늘 쓰고 다니셨어요. 그날도 분명 챙기셨을 텐데.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최경희는 김태훈의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잠깐 여기도 살펴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방문을 열자 단정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싱글 침대와 책상, 옷장. 책상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들. 최경희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건설 관련 계약서, 견적서, 그리고 빨간 글씨로 도장 찍힌 독촉장. 차용금 5천만 원,
1992년 11월 30일까지 변제 요망. 대출금 3천만 원, 이자 연체 시 법적 조치 예정. 최경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씨, 사업하십니까? 김태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년까지 작은 건설업체 운영했는데 부도 났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죠? 30억 정도요. 30억. 어머니의 재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습니다. 최경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도움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노후 대비용이에요. 제가 감히 손댈 생각 못합니다. 그럼 이 빚은 어떻게 갚으실 계획입니까? 천천히. 이래서 갚으려고요. 최경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첩엔 또 한 줄이 추가됐죠. 아들 부채 30억, 모친 자산 30억. 일치. 5월 17일 월요일. 최경희는 서울대병원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예약 확인이 필요했죠. 접수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님, 5월 17일 오전 10시 예약 맞습니다. 보호자는 아들 김태훈 씨로 돼 있네요. 예약은 언제 잡혔습니까? 5월 3일이요. 전화 예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약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훈의 진술은 사실일까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은행. 박순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했죠. 대치동 제1은행 지점. 지점장이 직접 나와 협조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계좌 내역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거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의 입출금 내역. 매달 상가 임대료 500만 원씩 입금.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 출금. 그 외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최근 큰 금액 인출은 없었나요?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박순자 고객님은 10년 넘게 거래하시는데 늘 이런 식이었어요. 꼬박꼬박 임대료 받으시고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아드님 명의로 된 계좌는요? 김태훈 씨 계좌도 저희 은행에 있긴 한데. 잠깐만요. 지점장이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김태훈의 통장 사본. 최경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5천만 원. 잔액 마이너스 4,900만 원. 거의 바닥이었죠. 이 통장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습니까? 작년 11월부터요. 사업 부도 나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최경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30억 자산가. 그리고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죠. 5월 18일 화요일. 경찰은 전단지를 제작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종 당시 옷차림을 상세히 적었죠. 73세, 키 155cm, 베이지색 점퍼, 검은색 면바지, 갈색 핸드백 소지. 전단지는 강남구 일대 상가와 아파트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택시 회사엔 재차 협조 공문을 발송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제보를 기다리는 게 당시 수사의 전부였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던 시절. 사람이 사라지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죠. 5월 20일 목요일 오후. 최경희의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개인 택시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전단지 봤어요. 그 할머니, 제가 태운 것 같아요. 최경희가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태우셨습니까? 5월 14일 금요일 밤이었어요. 11시쯤 대치동 은마아파트 쪽 골목에서요. 손님이 할머니 혼자였습니까? 잠깐의 침묵.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남자 한 명이랑 같이 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최경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였죠? 경기도 쪽이었는데 정확한 주소는 기억 안 나고 고속도로 타고 한참 갔어요. 1시간 반? 요금이 8만 원 나왔던 게 기억나요. 그 두 사람 차 안에서 대화 나눴습니까? 할머니가 계속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러시면서. 근데 남자가 어머니 병원 가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면서 달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네, 분명히 들었어요. 최경희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 남자 인상차게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어두워서. 키는 170cm 정도, 마른 편이었고, 검은색 잠바 입고 있었어요. 김태훈의 체격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지금 서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만나 뵙고 싶은데요. 저 지금 강남 쪽 운행 중이에요. 한 30분 후에 경찰서 갈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꼭 와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최경희는 동료 형사를 불렀습니다. 김태훈 다시 불러. 지금 당장 오후 4시 택시기사 이동철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55살, 15년 차 개인 택시 기사였죠. 최경희는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4일 밤 11시 대치동에서 7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태웠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남자, 다시 보면 알아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얼굴은 잘 못 봤는데 목소리는 기억나요. 좀 떨리는 목소리였거든요. 최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철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1시간 반 걸렸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경기도 어디쯤인데 병원 앞에서 내렸어요. 간판이 있었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정신병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병원. 최경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신병원이요? 네, 건물이 좀 외진 곳에 있었어요. 주변에 논밭 같은 게 있었고, 혹시 그 병원 다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동철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라 길이 잘 안 보였고, 한 번 간 길이라 자신은 없는데 비슷한 방향으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운행 일지 같은 거 혹시 쓰십니까? 아, 그거라면 있어요. 매일 손님 탄 시간이랑 요금 적거든요. 이동철 씨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5월 14일 페이지를 펼쳤죠. 여기 봐요. 밤 11시 5분. 대치동 승차. 8만 원. 제 필체 맞죠?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최경희는 조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씨, 며칠 내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병원 위치 생각나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동철 씨가 나간 뒤 최경희는 김태훈을 호출했습니다. 오후 5시 김태훈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죠. 왜 또 부르셨어요? 어머니 찾으셨어요? 최경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김 씨, 5월 14일 밤 11시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죠. 어머니 기다리면서.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최경희가 이동철 씨의 조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날 밤 11시 당신이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탔다고 증언했어요. 김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저 집에 있었다니까요. 택시기사가 분명히 들었답니다. 당신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려. 그리고 목적지는 경기도 어딘가의 정신병원. 정신병원? 저 그런데 간 적 없어요. 김태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사님, 이거 완전 오해예요. 저 진짜 어머니 찾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최경희는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당황, 분노, 아니면 연기. 그럼 그날 밤 11시 당신이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요? 저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목격자도 없고 알리바이도 없다는 얘기군요. 김태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누가 저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택시기사가 착각한 거겠죠. 어두웠다며? 최경희는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목격자는 얼굴을 명확히 보지 못했고 목소리와 체격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었죠. 김 씨,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하지만 추가 조사 있을 수 있으니 연락되게 해두십시오.
김태우는 고개도 안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최경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경찰은 경기도 일대 정신병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엔 크고 작은 정신병원이 10여 곳, 형사들이 나눠서 발로 뛰었죠. 5월 중순경 70대 여성 환자 입원한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없다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동철 씨도 다시 그 병원을 찾지 못했죠. 밤에 갔던 길이라 낮에 보니까 다 달라 보여요. 죄송합니다. 6월이 됐습니다. 실종 한 달, 김태우는 여전히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우리 어머니 소식 없어요? 최경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은 48시간이 지나면 자발적 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죠.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라면 더더욱. 7월, 8월이 지나갔습니다. 박순자를 찾았다는 제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993년 8월 30일, 최경희는 사건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제 사건 처리. 단, 아들 김태훈 진술 석연치 않음. 부채 30억과 모친 자산 30억 일치. 5월 14일 밤 택시 목격담 존재 하나 물증 불충분. 추후 단서 발견 시 재수사 필요. 수첩을 덮으며 최경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건 뭔가 있어.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1993년의 기술과 제도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죠. 그렇게 박순자는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효자, 아들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 그 진실은 23년이라는 긴 어둠 속으로 묻혔습니다. 효자의 가면 뒤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억의 빚과 30억의 자산, 그리고 5월 14일 밤 정신병원을 향했던 택시. 하지만 1993년의 수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23년이 흐른 뒤 한 통의 익명 제보가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웁니다. 그 병원에서 경찰이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은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미제 사건 전담팀 팀장 강민호 경감의 책상 위로 한 장의 메모지가 올라왔습니다. 익명제보 1993년 실종 박순자 관련. 강 경감은 49살, 25년차 베테랑이었죠. 미제 사건만 13년째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읽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993년 5월 실종된 박순자. 현재 경기도 파주시 K정신병원 폐쇄병동 3층 315호에 입원 중. 23년째 감금 상태. 확인 바람. 전화번호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구체적이었죠. 병원 이름, 위치, 심지어 병실 호수까지. 강 경감은 즉시 1993년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철을 펼치자 최진수 전 경위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미제 처리, 아들 진술 석연치 않음, 재수사 필요. 강 경감은 팀원 2명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경기도 파주 K정신병원 간다. 출발 준비해. 오전 11시, 경찰차 2대가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K정신병원, 4층짜리 낡은 건물, 주변은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1993년 택시기사 이동철 씨의 증언이 떠올랐습니다. 외진 곳에 있었어요. 주변에 논밭 같은 게 있었고, 바로 여기였습니다. 강경감 일행은 원무과로 들어갔습니다. 원무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맞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강경감이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1993년 5월경 입원한 박순자라는 환자 기록 있습니까? 원무과장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있습니다. 박순자 1993년 5월 14일 입원. 현재까지 재원 중입니다. 강 경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3층 315호 병실입니다.
제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장 안내하세요. 원무과장과 간호사가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는 음침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315호. 철문에 작은 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 경감이 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 한 명. 백발이 희끗희끗했고 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문 여세요. 철컥.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강 경감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박순자 씨.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흐릿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강 경감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박순자예요.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요. 강경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3년 동안 이 작은 방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누가 여기 데려왔습니까?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 태훈이가요. 억지로 데려왔어요. 나 아프지도 않은데. 강경감은 팀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녹음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죠. 언제 여기 왔습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봄이었던 것 같은데. 1993년 5월 14일입니다. 박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강 경감은 원무과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당시 기록 전부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원무과장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10분 뒤 두꺼운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강경감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입원 동의서. 환자명 박순자. 생년월일 1920년 3월 12일. 입원일 1993년 5월 14일 오후 11시 40분. 보호자 서명란. 보호자 아들 김태훈. 진단명란. 초기 치매 의심 및 조현병 경향. 담당의 서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 강 경감은 입원 동의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박순자 본인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보호자 김태훈의 서명만 있었죠. 보호자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했습니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993년 당시엔 정신보건법이 지금과 달라서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강 경감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원 초기 관찰 기록. 1993년 5월 15일. 환자 인지, 기능 양호. 대화 가능. 다만 불안 및 우울 증세 관찰됨. 본인은 입원 거부, 의사 강함. 5월 16일. 환자 지속적으로 집에 가고 싶다 호소. 식사 거부. 수면제 투여. 5월 17일. 환자 탈출 시도. 복도에서 간호사에게 제지됨. 격리실 이동 조치. 강 경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감금이었습니다. 이 환자 23년 동안 한 번도 퇴원한 적 없습니까? 원무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계속 입원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는 면회왔습니까? 기록상으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왔다고 돼 있네요. 강경감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 병원 원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은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담당의 이정훈은요? 현재 개인 병원 운영 중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강 경감이 일어섰습니다. 박순자 씨, 지금부터 경찰 보호를 받으실 겁니다. 안심하세요. 박순자가 강경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어요? 네,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3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2016년 3월 8일 화요일 오전, 박순자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전신검진 결과, 극도의 영양실조와 근육 위축. 하지만 뇌 기능은 놀랍도록 정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23년 전 진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강 경감이 말을 받았습니다. 조작됐거나 같은 시각 강남경찰서 김태훈이 소환됐습니다. 현재 58살,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앉은 김태훈은 떨고 있었습니다. 강 경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1993년 5월 14일 밤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김태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 데려갔습니다. 왜 입원시켰습니까?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었어요. 전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강 경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6년 3월 8일자 서울대병원 진단서입니다. 환자 박순자, 치매 증상 없음. 인지, 기능 정상. 이게 뭡니까? 김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세월이 지나서 좋아지신 거 아닙니까? 23년 동안 폐쇄병동에 갇혀 있었는데 좋아진다고요? 말이 됩니까? 김태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 경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3년 7월 20일 당신이 법원에 금치산 선고 신청했죠? 그건 어머니 재산을 보호하려고. 보호? 재산 목록 봅시다.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1993년 9월 대치동 저택 매각 8억 원. 1994년 3월 강남 상가 건물 1호 매각 12억 원. 1995년 1월 강남 상가 건물 2호 매각 13억 원. 총 매각액 33억 원. 이 돈 어디 갔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빚 갚는데 썼습니다. 어머니 동의 받았습니까? 침묵. 강 경감이 책상을 쳤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금치산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몽땅 가로챈 거 아닙니까? 김태훈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23년 동안 감금했습니까? 김태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경감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1993년 5월 14일 입원 동의서 담당에 이정훈 서명이 있던데 그 사람 누굽니까? 김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 주치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넘게 봐주셨던 분이고요. 그 사람한테 뭘 부탁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강 경감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어머니 치매도 아닌데 어떻게 입원 진단서가 나옵니까? 김태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경감은 조사를 중단하고 일어섰습니다. 김태훈, 당신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존속유기,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혐의. 김태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사님, 저 정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23년 동안 감금합니까? 나가 계세요. 김태훈은 경찰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강 경감은 즉시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정훈 의사 소환해. 지금 당장 오후 3시 강남구 청담동 이정훈 정신과의원. 60대 중반의 이정훈 원장이 진료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정훈 씨, 1993년 박순자 환자 건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동행하시죠. 이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순자? 그게 누군데요? K정신병원에서 23년간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당신이 입원 진단서 썼죠? 이정훈이 당황했습니다. 23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록이 다 있습니다. 출발하시죠. 오후 5시 강남경찰서 조사실. 이정훈이 앉았습니다. 강 경감이 1993년 입원 기록을 펼쳤습니다. 이게 당신 서명 맞습니까? 이정훈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제 서명 같네요. 박순자 환자 직접 진찰했습니까? 글쎄요. 23년 전이라 기억이. 강 경감이 끼어들었습니다. 기억 안 나면 제가 도와드리죠. 김태훈이 당신한테 뇌물 줬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이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나 뇌물 받은 적 없어요. 그럼
왜 치매도 아닌 환자를 치매라고 진단서 썼습니까? 저는 보호자 말 듣고 쓴 겁니다. 보호자가 어머니 증상 설명했고 저는 그걸 토대로 진단서 작성한 거예요. 환자 직접 안 봤다는 얘기입니까? 이정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강 경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환자 안 보고 진단서 쓰는 게 합법입니까? 당시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당신한테 얼마 줬습니까? 이정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경감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5천만 원 받고 가짜 진단서 써준 겁니까? 이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훈이 협박했어요. 사업 망해서 자살하겠다고. 어머니만 병원에 좀 계시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도 그때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그래서 멀쩡한 노인을 23년 동안 감금한 겁니까? 이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 경감이 조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이정훈, 당신도 공범입니다. 사문서 위조, 뇌물수수, 불법 감금 방조. 각오하십시오.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 박윤정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38살, 7년차 검사였죠. 박 검사는 김태훈과 이정훈을 동시에 조사했습니다. 김태훈 씨, 이정훈 의사가 자백했습니다. 5천만 원 주고 진단서 조작했다고요. 김태훈이 발끈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 돈 준 적 없어요. 박 검사가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1993년 5월 10일, 당신 통장에서 5천만 원 인출됐습니다. 사흘 뒤 이정훈 계좌로 5천만 원 입금. 우연입니까? 김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른 용도였어요. 무슨 용도입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검사가 이정훈을 불렀습니다. 이정훈 씨, 김태훈이 부인하는데요. 이정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애걸했어요. 어머니 정신병원에 좀 넣어달라고.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김태훈이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돈 주면 해결해준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박 검사는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공범들이 서로 물어뜯는 건 예상된 수순이었죠.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누가 먼저건 결과는 똑같습니다. 23년 동안 박순자를 감금한 공범. 김태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라도 안 썼으면 저 진짜 죽었어요. 박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23년 동안 감금당한 삶, 그게 죽음 아닙니까? 김태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 검사는 금융 추적 결과를 펼쳤습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부동산 매각 대금 33억 원. 사용 내역 보겠습니다. 1993년 9월 개인 채무 변제 15억 원. 1994년 3월 새 사업 투자 10억 원. 1995년 1월 본인 명의 아파트 구입 8억 원. 어머니, 치료비는 어디 있습니까? 김태훈이 떠듬거렸습니다. 병원비 매달 200만 원씩 냈습니다. 23년이면 총 5억 6천만 원. 33억 중 6억만 어머니한테 쓴 겁니까? 김태훈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 검사가 이정훈을 봤습니다. 이정훈 씨, 1993년 5월 14일 밤 박순자를 직접 진찰했습니까? 아니요. 안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단서를 썼습니까? 김태훈이 설명한 걸 토대로. 환자 안 보고 진단서 쓰는 게 의사 윤리에 맞습니까? 이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5천만 원 필요했습니다. 병원 빚이 많았거든요. 박 검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 명은 빚 때문에 어머니를 팔았고 한 명은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았습니다. 두 분 다 구속 기소합니다. 재판에서 뵙겠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언론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효자로 불렸던 남성, 어머니
23년 감금, 30억 재산 노린 폐륜 범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댓글창엔 분노가 넘쳐났죠.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 있나. 23년, 상상이 안 된다. 사형시켜야 한다. 하지만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검찰은 1993년 당시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택시기사 이동철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현재 78살, 은퇴한 지 오래였죠. 이 씨, 기억나십니까? 1993년 5월 14일 밤, 대치동에서 노인과 중년 남성 태우신 거. 이동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죠? 할머니가 계속 우시던 거. 그때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법정에서 증언 가능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검찰은 K정신병원 간호사들도 소환했습니다. 1993년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중 일부가 아직 살아 있었죠. 60대 간호사 한 명이 증언했습니다. 박순자 씨, 처음 왔을 때 멀쩡했어요. 치매 환자 많이 봤는데 그분은 아니었어요. 계속 억울하다, 나가고 싶다 그러셨죠. 왜 퇴원 조치 안 했습니까? 보호자 동의 없으면 못 내보내요. 그게 규정이었습니다.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결정적 물증. 김태훈과 이정훈의 공모를 확실히 입증할 증거.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검사 박윤정은 밤늦게까지 서류를 뒤졌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그리고 마침내 1993년 5월에 어느 기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23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효자 가면 뒤에 악마가 드러났고 돈에 눈먼 공범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검사 박윤정이 발견한 1993년 5월의 결정적 기록.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모든 퍼즐이 완성됩니다.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새벽 2시 서울중앙지검 박윤정 검사 집무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 검사는 10번째 커피를 마시며 1993년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K정신병원 입원 기록, 김태훈 통장 내역, 이정훈 진료 기록. 모든 증거는 간접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를 직접 증명할 물증은 없었죠.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박 검사는 K정신병원에서 가져온 원본 서류처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입원 동의서, 진단서, 치료 기록. 그때 서류 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메모지.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1993년 5월 10일 김태훈 씨 전화 상담. 모친 박순자 씨 입원건 논의. 금액 5천만 원 합의. 5월 14일 입원 예정. 진단명 치매 및 조현병. 이정훈. 박 검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훈이 직접 쓴 메모. 입원 나흘 전 이미 모든 게 계획돼 있었던 겁니다. 진단명까지 미리 정해놓고 잡았다. 박 검사는 즉시 감식 의따를 넣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3일, 3월 21일 월요일 오전 감정서가 도착했습니다. 메모지 필적, 이정훈 본인 것 확실. 작성 시기 1993년 5월로 추정.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박 검사는 즉시 이정훈을 재소환했습니다. 오후 3시 검찰 조사실. 이정훈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죠. 박 검사가 메모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정훈이 메모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K정신병원 원본 서류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당신 필적 맞죠? 이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검사가 메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3년 5월 10일 김태훈과 전화 상담. 금액 5천만 원 합의. 입원 예정일 5월 14일. 진단명까지 미리 정해놨네요. 환자 보기도 전에. 그건 이정훈 씨, 당신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태훈이 협박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박 검사가 메모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협박당한 사람이 쓸 메모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한 공모의 증거입니다. 이정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말 병원이 어려워서 그만하십시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박 검사는 김태훈도 다시 불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김태훈이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박 검사가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정훈 의사가 쓴 메모입니다. 1993년 5월 10일 당신이 전화로 모친 입원건 상담했다고 나와 있네요. 김태훈이 메모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이런 거 모릅니다. 이정훈이 혼자 쓴 거 아닙니까? 5월 10일 당신 통화 기록 확인했습니다. 박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시 유선전화 통화 내역. 김태훈 집 전화에서 이정훈 병원으로 걸린 통화. 5월 10일 오후 2시 30분. 통화 시간 23분. 23분 동안 뭘 얘기했습니까? 김태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어머니 상담이 23분이나 걸립니까? 금액 협상하고 입원 날짜 정하고 진단명까지 짜는데 걸린 시간 아닙니까? 김태훈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태훈, 이정훈 두 분 다 공모 사실 명확합니다. 재판 준비하십시오. 3월 25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은 만원이었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법정을 가득 채웠죠. 피고인석에 김태훈과 이정훈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태훈, 이정훈, 존속유기, 사문서위조, 재산 편취,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공소사실 진술하십시오. 박윤정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태훈은 1993년 5월 사업 실패로 인한 3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친모 박순자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금치산 선고를 받아 재산 3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이정훈은 5천만 원을 받고 박순자 씨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불법 감금을 방조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1993년 5월 10일 전화통화를 통해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했으며 그 결과 박순자 씨는 23년 동안 폐쇄병동에 감금당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을 봤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사실 인정합니까? 김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다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병원에 계시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23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피고인 이정훈, 할 말 있습니까? 이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훈의 부탁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았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택시기사 이동철 씨였습니다. 현재 78살,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 검사가 물었습니다. 1993년 5월 14일 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동철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밤 11시쯤 대치동에서 두 사람을 태웠습니다. 할머니 한 분하고 중년 남자. 할머니는 계속 우시면서 집에 가고 싶다 하셨어요. 남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 병원 가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달래더군요.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경기도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외진 곳에 있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동철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싫어하시는데 억지로 데려가는 것 같아서. 근데 아들이라니까 뭐라 할 수가 없었죠. 김태훈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그날 밤 어두웠죠? 남자 얼굴 제대로 봤습니까? 얼굴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우리 의뢰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동철 씨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얼굴은 몰라도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변호인이 공격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23년 전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이동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변호인이 재판장을 봤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박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운행 일지와 통화 기록이 모두 일치합니다. 5월 14일 밤 11시 김태훈 피고인이 이정훈과 통화한 직후 택시에 탑승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증인은 K정신병원 간호사 최영숙 씨였습니다. 60대 중반, 1993년 당시 20대 신입 간호사였죠. 박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 기억하십니까? 최영숙 씨가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23년 동안 그분 담당했어요. 처음 입원하셨을 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멀쩡하셨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기억력도 정상이었어요. 계속 억울하다, 아들이 날 가뒀다 그러셨죠. 방청석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최영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탈출 시도도 하셨어요. 복도로 뛰어나오시고 간호사한테 경찰 불러달라 애원하시고. 근데 보호자 동해 입원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보호자, 즉 아들 김태훈은 면회 왔습니까? 1년에 한두 번요. 와서도 5분도 안 있다 가셨어요. 김태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최영숙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순자 씨, 세월 지나면서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처음엔 매일 나가고 싶다 하시다가 나중엔 그냥 창밖만 보셨어요. 포기하신 거죠.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박순자 씨, 치매 증상 있었습니까? 최영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다만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재판장이 증인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병원 신경과 전문의 증인이었습니다. 2016년 3월 박순자 씨를 진찰한 결과 치매 증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3년간의 감금 생활로 인한 근육 위축과 영양실조가 심각했습니다. 1993년 진단서상 치매 및 조현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23년 뒤에도 멀쩡할 수 있습니까? 전문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진짜 치매였다면 23년 동안 악화됐을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1993년 진단이 허위였다는 것.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은행원이었습니다. 1993년 당시 제1은행 대치동 지점 직원 김태훈 씨, 1993년 5월 10일 오전에 방문하셨습니다. 5천만 원 현금 인출 요청하셨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셨어요. 큰 금액이라 확인차 물어봤는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박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만 원 인출, 이정훈과 통화, 그리고 나흘 뒤 어머니 강제 입원.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집니다.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지시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경제적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정상 참작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박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친모를 23년 동안 감금할 이유가 됩니까? 피고인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둔 뒤 재산을 모조리 가로채고 본인 명의 아파트까지 구입했습니다. 이건 계획적 범죄입니다. 이정훈 변호인도 나섰습니다. 피고인 이정훈은 김태훈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박 검사가 메모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범행 나흘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 메모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이정훈은 공범입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거조사, 증인신문, 변론이 반복됐죠. 그리고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10,000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김태훈, 이정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태훈. 김태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1993년 5월 친모 박순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23년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는 존속유기죄에 해당하며 그 기간과 악의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금치산 선고를 통해 모친의 재산 33억 원을 편취했으며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본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피고인이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형식적 면회만 하고 어머니가 겪을 고통에 대해선 일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태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이정훈. 이정훈이 떨며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이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5천만 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뇌물수수 및 불법 감금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징역 5년 및 의사 면허 영구 취소를 선고합니다. 이정훈이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두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23년을 송두리째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엄중히 처벌하는 바입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고를 마칩니다. 김태훈과 이정훈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 밖에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23년 만의 정의다. 하지만 정작 박순자는 이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6년 6월 10일 선고 닷새 전 박순자는 서울대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96세. 23년의 감금이 남긴 후유증을 이기지 못했죠. 임종 직전 박순자는 담당 의사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태훈이 용서한다고 전해주세요. 그 애도 힘들었을 거예요. 의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씨,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한 짓을. 박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거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거의 없었죠. 23년 동안 세상과 단절돼 있었으니까요. 영정사진 속 박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17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사 박윤정이 조문을 왔습니다. 빈소 앞에서 고개 숙여 절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순자의 유산은 유언대로 처리됐습니다. 김태훈이 갚지 못한 빚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약 5억 원. 전액 노인 학대 방지 단체에 기부됐습니다. 박순자 씨의 뜻에 따라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이 없도록 쓰겠습니다. 단체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교도소 접견실. 김태훈이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는 박윤정 검사.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습니다. 김태훈은 머리가 더 휘어져 있었습니다. 검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박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 전해드립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김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김태훈이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박 검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2016년 8월 사건은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잊어갔죠. 하지만 미제 사건 전담팀 강민호 경감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벽에 박순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정신보건법도 개정됐습니다. 보호자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가 폐지됐죠. 반드시 2명 이상의 전문의 진단과 법원 허가가 필요하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늦은 변화였지만 그래도 변화는 있었습니다. 23년.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사라진 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의 탐욕이 만든 지옥.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용서하는 어머니.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23년의 거짓이 무너졌습니다. 효자 가면을 쓴 악마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돈에 눈먼 공범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 박순자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용서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사랑.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1993년 5월 어느 밤,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저택에서 73살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눈물로 호소했죠.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30억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30억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23년 8415일.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사라진 시간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박순자는 매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말도 나중엔 입 밖에 내지 않았죠. 포기한 겁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23년 뒤 익명의 제보 한 통. 그것이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웠습니다. 경찰이 달려갔고 검찰이 파헤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징역 15년. 아들 김태훈이 받은 형량입니다. 짧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23년의 고통을 15년으로 갚을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실현됐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태훈에게 어머니는 30억짜리 자산이었습니다. 빚을 갚아줄 도구였죠. 하지만 박순자에게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태훈이 용서한다고 전해주세요. 23년을 감금당하고도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 희생을, 그 기다림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김태훈 같은 사람도 분명 어릴 땐 사랑받았을 겁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을 거고 아플 땐 간호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탐욕이 사랑을 집어삼켰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어머니라는 사람을 지웠습니다. 돈은 무섭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박순자 씨는 23년 동안 그 한마디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오늘 당장 목소리라도 들려드리세요. 그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이러셨는데 하는 따뜻한 기억도 좋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하는 다짐도 좋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도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